지금 화면상으로 비디오가 나가는데 어, 보정된 사진으로 좀 잘 나온 걸 골라서 보셨습니다. 네. 제 양력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같이 나눌 내용은 즐거운 IP 산책 이렇게 붙여봤어요. 제목을. 여기서 이제 IP라는 거는 우리 흔히 IP라고 하면은 뭐 인터넷 프로토콜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죠, 많이. 그죠? 근데 그건 아니고 여기서 IP는 지식재산, intellectual property 또는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그래서 지식재산 또는 지식재산권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내용은 지식재산. 지식재산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뭐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죠. 뭐 특허, 뭐 디자인, 상표, 그다음에 저작권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를 텐데 그런 것들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는 내용은 이 IP에 관련된 전반적인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그 어렵게 다가가진 않을 겁니다. 잘 들어보면 물론 이제 뭐 즐거운 IP는 즐겁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들어놓으면 그 지식재산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게 지금 사실은 이 특강 관련해서 그 책을 발행을 했어요. 그 금년 초에 발행했는데 이게 이제 4회차 그 특강을 하면서 그 목차 중에서 이제 4등분해서 오늘은 이제 IP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런 목차로 좀 같이 살펴볼게요. 자, 이건 뭐 개괄적으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든 겁니다. 누가 봐도 현대자동차죠. 그 소나타인데, 하여튼 그 자동차 회사에서 이런 그 자동차를 생산해서 내놓을 때 뭐 마케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전략도 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저 차를 잘 그 광고를 해서 많이 팔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많이 볼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고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지식 재산 뭐과 관련된 전략이나 그런 고민들도 회사들은 한다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ABS 브레이크 시스템이라든지 뭐 엔진이라든지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면은 내가 그런 기술을 채용한 것을 다른 경쟁 회사들이 베껴서 쓰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쓸 수 있도록 독점권을 부여하는 특허권을 여기에 전략적으로 포함시켜서 출원해서 등록을 받기도 하고 또 요 명칭, 요거는 이제 뭐 그랜저 또는 소나타가 될 텐데 그런 자동차의 명칭이라든지 회사 이름, 현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표로 등록을 시켜두고 그다음에 이 자동차의 모양 그리고 내부의 뭐 의자의 형상이라든지 스포일러의 형상 뭐 이런 것들은 디자인과 관련돼서 디자인권을 이제 등록을 시켜두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그 고차원적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허로 보호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안에 뭐 컵홀더라든지 백미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뭐 주변 계량 기술 그런 거는 이제 실용신안으로 등록을 받아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넓게 보면은 그 이런 것들이 다 IP 지식 재산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이따 이제 분류를 얘기해 줄 텐데 IP 지식 재산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산업재산권에 포함됩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특허, 뭐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이런 것들은 산업재산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예. 자, 이 개괄적으로 잠깐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IP 그 지식재산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뭐 용어부터 얘기를 하면은 좀 전에 얘기했죠. IP는 뭐다? 인터넷 프로토콜, 오늘은 아니고 지식재산권, 줄여서 지재권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특허,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등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 그리고 저작권.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식재산권은. 근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신지식재산권까지 해서 이걸 총칭하는 용어가 IP,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고요. 뭐 법적인 권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헌법으로 보호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어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은 뭐다? 산업재산권. 그리고 저작권은 우리가 뭐 굳이 내가 뭐다 얘기 안 해도 뭔지 알겠죠. 그죠? 소설, 뭐 음악, 그다음에 뭐 그림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저작권에 다 포함이 되죠. 그 나머지 이제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달하면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묶기가 곤란한 지식재산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신지식재산권이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다 뭐다? 지식재산권이다. 보시면 됩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뭐 하나하나 뭐 구체적으로 계속 얘기할 거니까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특허권의 어원, 특허권이라는 영어는 패턴트죠. 페이턴트 또는 패턴트라고 하는데 이것의 어원이 뭐냐? 국왕이 어떠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독점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했다. 그래서 이게 오픈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픈의 의미. 그죠? 어떤 독점권을 부여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독점권을 뭐에 대해서 부여받았는지 알아야지. 그게 이제 독점권을 성립하겠죠, 당연히. 내가 뭐 독점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너 그 독점권 있는지 어떻게 알아? 몰래 국왕이 주면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공공연한 자리에서 개봉된 상태로 무엇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독점권을 부여하는지 주는 의미에서 오픈의 의미가 있고, 그 어원이 이제 패턴트라는 의미에는 공개, 오픈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 겁니다. 사실 이제 뭐 지식재산권 특히 이제 특허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그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지식재산권으로서의 어떤 사적인 영역에서의 재산권으로서의 개념이 있고, 그죠? 개인의 이익을 위한, 그리고 사회 전체로 봐서는 좀 좋은 아이디어, 의미가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을 널리 공표하고 공개함으로 해서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보고 좀 더 나은 기술을 개량해서 내놓을 수 있겠죠. 그럼 사회 전체의 기술 발전 수준이 높아지고 그럼 공공 영역에서의 의미도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공개라는 개념이 더더욱 의미가 있는 거죠. 예전에 뭐 갈릴레오 아시죠? 갈릴레오 같은 사람도 뭐 특허 같은 걸 낸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대 특허법의 목표는 스태츄 오브 모노폴리즈 전매조례라는 영국에서 해서 사실 우리가 그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증기기관 방적기로부터 시작돼서 산업이 그 농업사회에서 완전히 이제 산업사회로 변화가 됐죠. 그때 역할을 한 게 바로 그런 특허제도, 지금은 이제 특허제도지만 당시 전매조례 제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현대와 유사하게 선발명주의고 독점권의 기간도 이제 뭐 몇 년간 독점권을 부여한다든 이런 내용이 있고, 선발명주의라는 거는
먼저 발명한 사람한테 그 독점권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죠? 현대에 와서는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미국이 뭐 비교적 최근까지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선출원주의로 바꿨어요. 선출원주의라고 하는 거는 특허청에 빨리 달려가서 누가 먼저 해당 발명을 신청하느냐, 출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독점권이 누구한테 가느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요즘에 뛰어가진 않겠죠. 다 인터넷에 연결돼 있으니까 특허청에 누가 시스템으로 먼저 신청을 하느냐, 해당 발명을. 그거에 따라서 이제 독점권의 주체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죠? 아무튼 현대 특허법의 모태는 영국의 전매조례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이런 것들이 특허로서 이제 보호되는 당시에 이제 특허증이죠. 이게 도면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증기기관이죠. 우리나라 이게 뭐 외국의 얘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08년에 이제 칙령으로 뭐 한국 특허령 뭐 의장이라고 하는 디자인이에요. 옛날에 의장이라고 했어요. 의장령, 한국 상표령 이런 것들이 이제 반포가 됐는데 이때는 사실 1905년에 우리가 일본의 외교권이라든지 상당 부분의 권리를 박탈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일본의 그 지식재산 관련 규정들이 거의 그대로 차용이 된 겁니다. 그때는.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죠. 45년에. 46년에 그래서 이제 이 군정법령 내에 이제 특허법이 제정 시행이 됐고 요 안에 이제 그 디자인 관련한 규정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1년에 특허법이 전면적으로 제정 시행이 됐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즘과 그래도 거리상으로 가까운 특허법은 61년도 특허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물론 이제 그 뒤로도 개정이 많이 되긴 됐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다. 자, 우리나라 최초 특허 말총모자입니다. 말총모자. 이게 이제 정인호라는 사람이 말총모자가 뭐 아까 1908년에 제정된 칙령에 따른 이제 특허고요. 해방 후에 특허 1호는 황화염료 제조법 요거에 대한 거고 현재는 이제 국가기술표준원인데 예전에는 이제 중앙공업연구소였어요. 거기서 이제 출원인이 돼서 요게 이제 대한민국 1호가 되겠고 요거는 이제 특허 제도가 들어와서 일제 강점기지만 그때 이제 1호가 되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좀 지금까지는 뭐 주로 이제 특허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상표. 상표는 뭐냐? 상표권이란 뭐냐? 상표권이라는 거는 왜 있는 거냐? 상표라는 건 왜 있는 거냐? 현대에 와서는 자기가 이제 그 상품을 파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내 상품과 다른 상품을 구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포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샤넬 핸드백을 이제 팔아야 되는데 샤넬이라는 이제 그 채널, 그죠? 채널 샤넬이라고 있죠. 그거를 그 부착이 돼 있거나 제품에 아니면은 그 샤넬 로고 있죠. 여러분 아시죠? 로고 요렇게 낫 두 개 이렇게 가로 두 개 이렇게 역으로 돼 있는 형태 그런 게 있으면 아 샤넬이구나 알잖아요. 다른 제품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상품을 다른 상품과 이제 구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이게 이제 수요자를 타겟으로 하는 거죠. 수요자 입장에서. 근데 이제 상표권의 어원은 뭐 브랜드라든지 뭐 프로덕션 마크, 그래서 생산표 이런 데서 왔는데 요건 브랜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소나 말에 엉덩이에다가 이제 화인을 찍는 거죠. 도장을 찍는 거죠. 그런 노르웨이 고어에서 유래가 됐고 생산표는 이제 길드 들어보셨죠? 상인단체에서 생산장가치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생산표를 부여를 하고 이제 부착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유래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대적인 그 의미에서의 상표권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소비자, 수요자를 타겟으로 해서
그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구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브랜드라든지 생산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 말이냐 네 말이냐, 그죠? 그거 구분하는 거. 이 길드 같은 경우에도 쟤는 10개 생산해야 되는데 20개 생산하면 안 되니까 10개의 표를 주고 10개만 생산을 한다든지, 질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은 표 안 줘. 프로덕션 마크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생산자 입장에서의 어떤 그런 개념이었죠,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수요자 입장에서 식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개념이 약간 달라졌죠. 오늘날과 같은 제도는 이제 프랑스가 이 상표라든지 이 디자인, 지금 저기 음소거 부탁합니다. 음소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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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소거 부탁해요. 네. 그래서 오늘날 같은 제도는 뭐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에서 뭐 상표 등록법 등등을 제정을 한 바가 있고,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했죠, 그죠? 1908년에 칙령으로 한국 상표령이 공포가 됐고, 해방 후에 상표법이 개정이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등록 상표는 해방 후에 뭐 천일사원 1호부터 10호까지는 한 두 군데에서 나눠서 했습니다. 천일산업에서 천일등 6건, 경성방직이라는 오늘날 경방, 옥면직물 상품 관련 불로초등 4건 해가지고 거의 뭐 그 처음에는 뭐 직물이라든지, 그죠? 뭐 신발 이런 그 제품에 대해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1호부터 10호까지 상표인데 6호까지는 다 뭐예요? 천연산업이라는 데가 이제 상표권자고, 여기는 이제 경성방적, 뭐 목면직물이라든지 고무신 뭐 이런 겁니다. 다 지정 상품이. 이런 상표 해가지고 고요. 자, 특허 상표 얘기했죠. 그다음에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 결합한 것. 이게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이들 결합. 요거를 형태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헷갈리죠. 형태는 뭐고,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뭐고, 색채는 이게 법률적인 용어로 정의가 돼 있어서 그래요. 요거를 통할하는 개념이 이제 형태라는 것이고, 형상은 뭔가 이제 그 어떤 실루엣, 그죠? 외관을 이루는 어떤 그 형태, 그걸 이제 형상이라고 하고, 모양이라고 하는 거는 형상 내의 어떤 표면에 그려져 있는 뭐 그림이라든지 등등을 모양이라고 하고, 색채는 색이죠, 색,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진 거, 결합한 게 바로 디자인이다, 이런 겁니다. 네, 그냥 결합한 게 아니고 미감을 불러일으켜야 디자인이다는 거예요. 법률 용어. 이들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거. 근데 눈에 안 보여. 그러면은 디자인이 아니에요? 아니라 이거예요.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켜야 되니까. 디자인보호법의 기원을 보면 프랑스가 옛날부터 디자인 초기에는 이제 뭐 섬유라든지 그런 것과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부터 연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711년, 1787년에 뭐 견직물 도안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창작자에게 독점권을 인정하면서 뭐 원본 견본을 기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에서부터 디자인보호법의 기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죠, 1908년 한국의장령, 한국디자인령이죠. 해방 후에는 특허법 제정된 요 안에 미장특허라는, 미장이라고 하는 디자인이죠. 이름으로 디자인법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61년에 의장법이 개정됐고, 현재는 디자인보호법이라는 이름 바뀌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제1호 등록 디자인은 48년에 등록된 뭐 요거예요. 요거 그림에 이게 뭐냐면 한복 옷고름에 여기 그 국화 모양 목복자, 국화 모양 목복자에게 번갈아가면서 요게 이제 1호 등록받은 디자인입니다. 네. 자, 특허, 상표, 디자인까지 얘기했죠,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저작권, 저작물입니다.
저작물은 뭐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이거를 정의하지 않더라도 뭔지 느낌상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뭐 소설, 어, 뭐 음악, 뭐 미술 이런 게 다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잖아요. 저작권은 이런 저작물에 대한 법적인 권리고 1908년에 저작권령이 공포가 됐고 57년에 저작권법이 제정이 됐다. 저작권은 최초 저작권법은 이제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만들어졌고 영국에서 1710년에 저작권이 제정돼서 저작권 보호 기간이 이때 정해졌어요. 사실 현대에 와서는 처음에는 저작권 보호 기간이 사후 50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100년으로 늘려야 된다. 뭐 논란이 있다가 지금 이제 사후 70년으로 정리가 됐는데 사실 그 예를 들어서 뭐 어, 월트 디즈니사 이런 데는 뭐 미키마우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저작권의 대상물들이 많은데 이게 기간이 보호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는 사후 100년을 주장하는 거고 아니면 여러 방면에서 그걸 사용하고자 하는 측에서는 되도록 줄이려고 하겠죠, 그죠? 지금 근데 사후 7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70년 되어 있어요. 자, 신지식재산권은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정보기술 첨단기 기술 발달로 기존 지식재산권, 뭐예요? 산업재산권과 그 저작권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분야가 등장하게 돼서 이렇게 묶었다. 그죠? 기존 법률에 의해서 저작권법이라든지 부정경리 법 이름이 길죠. 이거 부경법이라고 해요. 줄여서 부정경쟁방지법 그래가지고 부경법 이렇게 이제 보호하는 체계가 있고 별도의 이제 법률 제정을 통해서 뭐 보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있다라고 정도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하나하나 좀 볼게요. 우리나라는 특허법상 그 발명이라는 특허의 대상이 발명이죠. 발명. 발명을 어, 법에서 규정에 의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발명이 뭐다, 인벤션이 뭐다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인벤션에는 프로덕트 인벤션과 프로세스 인벤션이 있다. 그러니까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이 있다. 이렇게 분류만 해놓고 있고 인벤션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된다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게. 그래서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여기에 해당되는 발명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연 법칙을 이용해야 되고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어야 되고 그 창작성은 고도해야 된다. 그죠? 여기에 해당돼야 발명이라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자연 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뭐 수학 알고리즘, 그다음에 무한 동력 이런 건 발명이 아니라 그러는데 뭐 기술의 발전과 발견에 따라서 자연 법칙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여튼간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발명 자체가 이렇게 정의된 발명 자체가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뭐 신규성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거, 새로운 거냐 이거예요. 새로운 거냐, 그죠? 새롭지 않은 거를 내가 특허 내달라고 신청을 하면은 특허 내줄 수가 없죠. 지금 이미 새롭지 않은 이미 있던 거를 독점권을 달라고 하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공개돼서 있던 거는 특허를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법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게 뭐 공개돼서 누구나 이제 공개된 거라는 거는 요런 거에 해당하는 말이 좀 어려운데 여튼 내가 제품을 뭐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드는 그걸 판매를 하거나 뭐 그러면은 공지됐거나 공연이 실시된 거로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제품이 예를 들어서 뭐 잡지에나 신문이나 책이나 뭐 이런 게 실리면은 반포된 가능성이 게재된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인터넷이죠, 그죠? 여튼간에 어떤 형태로건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돼 있으면 공개됐다고 보고 그럼 신규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특허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특허 출원을 했는데 내가 특허 출원을 한 시점보다 먼저 공지가 됐다, 공개가 됐다. 그러면은 신규성이 없어서 등록을 못 해준다. 이런 겁니다. 신규성뿐만 아니라 진보성이라는 거. 근데 이게 뭐 새롭기는 없던 거긴 한데, 이거 뭐 별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그 해당 분야의 어떤 기술자가 공개된 내용으로부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뭐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해낼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독점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뭐 이게 좀 상식적인 거겠죠, 그죠? 뭐 기존에 있던 거에서 약간 조금 바꿔가지고 했는데 이거 누구나 그냥 귀찮아서 안 할 뿐이지, 그죠? 그걸 굳이 특허를 낸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그런 걸 들고 와가지고 특허 내달라 그러면 안 해주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을 했을 때 그 전에 공개된 어떤 기술 내용이라든지 발명을 봤을 때 쉽게 생각해낼 수 있다. 그럼 창작성, 진보성이 없다고 해서 등록을 안 해준다. 그런 겁니다. 자, 지금까지 특허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했고요. 상표. 상표는 아까 잠깐 얘기했죠. 그죠? 내 상품을 다른 사람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식별력, 그건 이제 어려운 말로 식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선행하는 상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 출원을 했거나, 그죠? 이미 등록을 받았거나, 이미 있는 상표랑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그런 상표는 어떻게 돼요? 등록을 못 해준다는 겁니다. 그죠? 먼저 식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뭐 상표 식별력이라는 자차 상품 식별력을 얘기하는 건데, 뭐 내 상품과 다른 상품을 식별하게 하는 그런 걸, 요거는 이제 상표법에서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이제 부등록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식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들어온 학생은 음소거 좀 해주세요. 네. 거기 소리가 전원하게 다 들리니까. 상표라고 하는 거는 식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그 내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식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연히 식별력이 있어야겠죠. 하나하나 볼게요. 지금 음소거가 안 된 학생이 있는 것 같은데 음소거 좀 해주세요. 네. 네. 이거 뭐 규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딱 그 한 페이지에 보니까 짜증나죠. 하나하나 볼게요.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보통 명칭. 예를 들어서 내가 사탕 회사. 근데 내가 제품을 내놨는데 상표를 캔디라고 해요. 캔디. 그러면 내가 그 상표를 캔디라고 하는 독점권을 부여하면은 다른 사람 캔디라는 다른 사탕 회사 사람들은 캔디라는 걸 못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안 되겠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식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상품과 사람의 다른 회사 상품을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등록을 시켜주면 그래서 안 된다. 보통 명칭. 요거는 이제 두 번째는 관용 명칭. 뭐 관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명칭. 이것도 보통 명칭과 비슷해요. 뭐 예를 들어 오복채. 이것도 뭐 보통 명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별도로 이걸 지칭하는 명칭이 있는데 그 사람들, 그 오복채를 만들어 파는 사람들끼리는 오복채라고 부르는 거야, 그거를. 그런 것들도 역시 누구한테? 특정인한테 독점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관용 명칭 그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기술적 표장. 이 기술적 표장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기술은 테크닉이 아니에요. 테크니컬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디스크립티브, 뭐 서술 이런 말을 이렇게 뭐뭐라고 기술했다, 뭐뭐라고 서술했다 그런 것처럼 뭔가 그 상품의 의미와 성질을 이야기를 해주는, 설명해주는 그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얘기한 사탕을 만드는 회사인데 사탕이라는 상품, 캔디라는 상품에 대해서 스위트라는 거를 상표로 이제 등록을 시켜주면은 옆에 있는 다른 이제 사탕 만드는 회사가 뭐야 우리 우리 사탕은 스위트 안 달아? 떨버?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위트라고 하는 그 상품 자체를 설명해주는 어떤 표현을 특정인한테 독점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기술적 표장 이런 것도 안 된다, 그죠?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현저한 지정 명칭의 그 약어. 예를 들어서 뭐 서울, 부산, 뭐 뉴욕은 NY 이런 것도 뉴욕의 약어죠. 이런 것들을 뭐 광화문 뭐 특정인한테 독점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죠. 이게 공공의 어떤 서울이라는 거를 누구한테 상표로 독점시키면은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흔히 있는 성명칭, 김박치 이런 것들도 뭐 뭐 컴퍼니 이런 걸 누구한테 독점시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뭐 예를 들어서 알파벳 하나, 뭐 A라고 하는 거를 상표 등록시켜 주세요. 그러면은 너무 간단하고 흔히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받을 겁니다. 거절을, 그죠? 그리고 여기에 뭐 하나하나 6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누구 건지, 상품이 누구 건지 구별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상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 여기 6개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은 요거에 의해서 거절하겠다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비자가 헷갈리게 하면 너네 그 등록 안 시켜주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다만 식별력 있는 구성, 다른 구성과 결합하거나 도화나,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것도 예? 아주 특이하게 도화나를 하면은 추론해서 등록을 받을 수도 있다. 그 도화나의 정도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어? 예를 들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진모나 이거는 사실은 뭐 개인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발모제인데 진짜 털이 나 이런 의미. 이 기술적 디스크립티브한 어떤 발모제의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른 발모제 회사에서 우리 발모제는 털이 진짜 안 나? 뭐 이게 성질을 표시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죠? 이거 안 된다. 직모는 안 돼.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네. 뭐 이게 다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여튼 성질을 설명하고 있는 아까 이제 캔디 스위트처럼 그죠?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리원이라고 하는 북한에 있는 지명인데 유명하다는 거예요. 서울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특정인한테 독점시킬 수 없다. C3 이게 뭐 도하나가 좀 막 됐다면 그죠? 가능할 수 있겠는데 이게 뭐 너무 흔히 있는 C, 뭐 3 이런 거니까 흔히 있는 표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 된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재즈 음악이 녹음된 디스크에 이게 재즈라는 건데 이게 여기 잘 읽어보면은 아니 7자인지 2자인지 이게 3자인지 잘 모른다. 이 재즈라는 거를 잘 인식을 못할 정도로 도안이 돼 있다. 그래가지고 원래 그냥 이렇게 재즈라고 써 있으면 안 되는 건데 도안화가 됐기 때문에 등록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CP 그냥 좀 전에 그죠? 요거처럼 CP를 얌전하게 이렇게 썼으면 등록을 안 시켜줬을 텐데 이건 뭐다? 도안화 이게 길쭉하잖아요. 그리고 요거 붙어 있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구성 자체가 식별력이 있다. 자타상품 식별력이 있다. 등록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는. 그죠? 판단은 이제 다를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생각 자체는 다를 수 있는데 여튼 법원에서 판단은 저렇게 예전에 받았던 겁니다. 예외 조항도 있어요. 예외 조항도. 식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걸 열심히 쓴 결과 수요자가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SK, 이 두 글자, 그죠? LG, GS 이 두 글자니까 간단하고 흔한 거,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돼서 출처 표시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다 알잖아요. SK 그러면은 아, 저기 이동통신 서비스하고 기름 팔고 그 회사, LG 텔레비전 팔고 냉장고 파는 회사 이 다 식별이 되잖아요, 그죠? LG랑 삼성전자랑 구분하잖아요, 우리, 그죠? 이거는 LG라고 하는 거를 처음 딱 발표를 하고 열심히 썼어, 내가 열심히 써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나 이제 LG는 저기서 만드는 저 회사에서 만드는 그거야. 출처 표시를 식별할 수 있게 됐어요. 수요자들, 소비자들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네, 등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는 안 돼. 얘도 열심히 뭐 어떤 기업에서 마케팅을 열심히 해서 오랫동안 썼어요. 그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는 예외 조항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표 등록을 지금까지는 이제 식별력이 있는지 없는지 관점에서 그죠? 식별력이 없으면 등록을 안 시켜주죠. 왜냐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요거는 그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먼저 특정 상품에 대해서 출원을 먼저 했어요. 또는 등록을 먼저 받았어요. 그러면은 또 그거를 후속해서 출원한 사람 거를 등록시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내가 어느 날 특정 상표를 특정 상품에 출원했는데 그 똑같이 누가 나중에 이제 출원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계속 생길 거잖아요. 그럼 너무 많은 출처의 혼동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는. 그죠? 그래서 선행 상표가 저촉되는 경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선출한 선물상에 동일 유사한 것으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 사용하거나 출원한 상품을 등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내가 나 저기 요 상표 저걸 써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먼저 이제 등록 상표나 출원 상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컨택을 해서 접촉을 해서 그거를 이제 사거나, 그죠? 이게 이제 뭐 상표랑 상품이 다르다고 하는 주장을 하거나, 그죠? 등록 상표, 출원 상표를 소멸케 하는 이게 이런 경우에 사실은 이거 양수하는 경우는 이러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미리 그 상표를 출원해서 등록해 놓고서 악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상표를 사용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멸케 하는 방법으로서 한 3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그러면은 불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좀 나중에 잠깐 또 얘기가 나올 거고요. 자, 좀 전에 얘기한 게 이제 법 규정이 이렇게 돼 있다. 요거는 그냥 참고로 내가 지금 한 얘기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요거. 그래서 내가 뭐 상표를 후속해서 출원하는데 요 출원된 상표 또는 등록된 상표랑 동일 유사하고 상표가 동일 유사하고 상품이 동일 유사하면은 내 거는 등록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출원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는데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청이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출원, 신청.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상표법에서 이제 규율하는 거는 상표에 이제 등록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 상표법이라는 것 자체가 규율의 목적은
소비자 입장, 수요자 입장에서의 어떤 상품의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도록, 구별하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등록은 안 했어. 상표 등록은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샤넬 이게 등록을 안 했다. 근데 누구나 알고 있죠. 누구나 알고 있는 명품이고 저 샤넬 그러면은 정말 누구나 사고 싶고 누구나 알고 있고 이게 이제 유식한 말로 주지 저명하다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샤넬이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미등록인 경우라도 제3자 출원에 등록을 배제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샤넬이 등록이 안 돼 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이 샤넬이라는 거를 출원해가지고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뭐 패션 옷이라든지 뭐 자파라든지 이런 걸 상품으로 해가지고 출원한다면 뭐 주주자본성 입증을 위해서는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 매출액이 상당해야 되고 광고에 그러니까 누구나 알고 있다는 거를 이제 뭐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뭐 동업 관계나 뭐 업무상 거래 관계, 계약 관계나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내가 내 상표를 쓰고 있는데 같이 뭐 내가 데리고 있던 뭐 피고용인이 나와가지고 나랑 똑같은 상표를 막 쓰고 있어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등록을 해줄 수 없다. 그런 경우에도 신의식 위반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예를 하나 들어가지고 상표 출원을 하는 그 과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자, 세이프티 랩이라는 이름으로 요거는 그 사안을 이렇게 적은 거예요. 내가 세이프티 랩이라는 이름으로 상표명을 딱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상품은 호신용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비상용품, 뭐 소화기, 비상 랜턴, 야광조끼 업체를 설립해서 운영해서 이걸 이제 상표 등록받아서 뭐 좀 보호를 받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잡하죠. 네, 뭐 이런 거는 그냥 나중에 참고로 보시고 뭐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이거고 출원이는. 네, 상표는 뭐 많은 얘기를 써놨는데 나중에 읽어보세요. 근데 세이프티 랩이라는 거는 그 한글과 영문을 병기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출원은 병기해서 출원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제일 유리하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한글을 쓰는 사람, 그다음에 영문을 쓰는 사람을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내 상표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아까 이제 내 상표를 내가 등록된 방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꼭 병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등록을 받으면 한글을 쓰건 영문을 쓰건 다 사용을 했던 걸로 쳐줍니다. 그래서 불사용에 의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이유로 취소 심판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병기를 해서 출원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상품 또는 서비스를 특정해. 이 상표라는 거는 단순히 이렇게 요 호칭과 요 명칭이라든지 이런 상표 자체의 어떤 형태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항상 상품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상품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상품에 쓸 건지. 아까 이제 뭐 샤넬 같은 경우에는 출원을 한다 그러면은 뭐 의류, 그다음에 뭐 가방, 뭐 신발, 뭐 벨트, 뭐 등등등등등의 상품을 지정해야 되는 거고 뜬금없이 막 뭐 자동차 이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뭐 지정은 할 수 있죠. 출원할 때. 근데 이렇게 상품과 좀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예에서는 뭐예요? 호신용품, 소화기, 랜턴, 야광조끼 등등을 이제 지정을 해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류별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호신용품은 8류, 9류, 13류 등등 이제 해보면은 여기 류가 쭉 이제 나오게 됩니다. 소화기는 뭐 5류, 9류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정보 제공, 랜턴 이제 류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요 그 류에 해당되는 거를 다 지정을 해서 뭐 상표 출원을 해야죠,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식별력. 이거 과연 세이프티 랩이 이게 식별력이 있는 건지 한번 따져봐야 돼요. 아까 6가지 플러스 여기에 그 6가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식별력이 없으면 등록을 안 시켜주잖아요. 근데 세이프티 랩이라는 게 내가 아까 그 안전과 관련된 어떤 그 안전용품 이런 거랑 관련했을 때 식별력이 없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잖아요. 그죠? 왜냐? 이 세이프티라는 거를 안전용품에 누구한테 독점하게 하는 게 과연 괜찮은 건가? 이게 기술적 표장, 디스크립티브한 어떤 성질을 설명해주는 그런 거에 해당되지 않는가? 그죠? 그걸 한번 따져봐야 돼요. 성질 표시에 해당되는지. 근데 이제 봤더니 예전에 이제 디저트 랩에 대해서 식품류, 이런 롤리팝이라든지 건과자, 디저트죠? 출원한 상태, 이게 이제 거절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디저트라는 것 자체가 성질 표시에 해당되고 랩이라는 거는 뭐 연구소 뭐 이런 건데 연구실 이런 거는 뭐 결합된 그 디저트에 관한 뭐 연구실 해가지고 성질을 표시하는 거에 해당돼서 거절이 됐습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해석해 보면은 세이프티 랩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뭐 디저트 랩에 대한 거절 이유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까 뭐라 그랬죠? 독특한 문구나 보완화를 하면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이프티 랩 앞에 뭔가 독특한 문구를 써서 하거나 아니면은 도형을 이렇게 하거나 그죠? 그죠? 세이프티 랩 자체를 보완화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등록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우리 키프리스라고 하는 특허청에서 이거 뭐 구글 같은 데서 키프리스 쳐보면은 해당 사이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무료 사이트고 하니까. 여기 들어가서 뭐 세이프티 랩 플러스 세이프티 랩 이걸 쳐보면은 선 출원 먼저 신청한 또는 선 등록 상표가 나오거든요. 네. 검색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쳐서 해봤더니 이런 게 나왔습니다. 랩토쿠 세이프티 랩, 세이프티 랩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있다고 해서 등록을 포기할 건 아니고 뭐라 그랬죠? 상품까지 동일 유사하다는 여부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최종적으로 뭐 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봤더니 그 랩토크 세이프티 랩에 대한 거를 봤더니 지정 상품이 뭐 구류해서 방진 마스크, 소화기 이런 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방진 마스크, 소화기, 기기에 등록을 받아 여기에 대해 상표권 취득이 어렵겠다. 그러면은 요런 거는 가능하겠다. 그죠? 그래서 요것만 이제 대상으로 해서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이제 상표 출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직접 할 일은 거의 뭐 잘 없겠죠, 그죠? 네. 대리인들이 보통 저런 과정을 거쳐서 출원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까지 특허랑 상표 얘기를 좀 했죠. 네. 디자인 얘기를 좀 할게요.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잠깐 얘기했죠. 정의를.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각을 일으키는 것. 그죠? 그래서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실루엣. 그죠? 그리고 형상 내에 있는 어떤 표면에 써 있는 뭔가, 뭐 글도 좋고 그림도 좋고 모양. 색채는 색, 이들 결합한 것이 바로 디자인이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 물품이 중요한데 디자인은 물품성이 있어야 돼요. 물품에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어야 디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에서의 디자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이기 때문에 유체 동산을 법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부동산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형태가 없는 부채물이라든지 분상물, 입상물은 가루로 된 거죠. 이런 것도 안 된다. 그리고 독립하여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 뭐 합성물의 구성각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화투, 트럼프의 하나, 한 장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분, 물품의 일부분은 안 되는데 이거는 내가 부분 디자인 좀 이따 얘기할 건데 부분 디자인을 신청하면은 부분 디자인에 대해서도 가능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물품성이 없으면 디자이너로서 등록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루로 된 그러니까 뭔가 형태를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가루로 돼 있거나 뭐 그러면은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 디자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흔히 이제 캐릭터랑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캐릭터를 가지고 와서 디자인 출연해 주세요.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캐릭터랑 디자인은 굉장히 이제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디자인은 물품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품성이 없으면 디자인이 아닙니다. 디자인 보호법상 보호하는 디자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캐릭터, 예를 들어서 뭐 곰돌이 푸, 얘는 그냥 얘 자체가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는 캐릭터죠, 그죠? 근데 얘 자체가 어떤 물품과 관련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곰돌이 푸를 쿠션으로 만든 쿠션이라고 하는 물품과 관련돼 있으면 요거는 이제 디자인으로 등록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물품성이 있어야 디자인 보호법상 디자인이 된다. 요거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다. 디자인 보호법상 보호의 대상인 그죠? 물품성이 없기 때문에. 자, 물품 부분에 대해 디자인이 인정될 수 있을까? 컵인데 머그컵 손잡이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 컵 메인 컵 모양은 어떤 거든 상관없이 요 내 독특한 손잡이만 가지고 요 손잡이를 가진 건 모두 내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죠? 원칙적으로는 이제 요거 자체만 가지고는 독립된 거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물품성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디자인 보호법에서는 부분 디자인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런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부분 디자인 출원에 등록을 받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렇죠? 디자인. 자, 그리고 뭐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역시 이제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창작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디자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규성이죠, 그죠? 신규성이 부족한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이런 공개된 어떤 디자인들, 그죠? 뭐 인터넷이든 어디든 공개된 디자인과 뭐 또는 널리 알려진 형상으로부터 뭐 조합을 하거나 그래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 규정 좀 전에 이제 얘기한 규정 내용이 여기 이제 법에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 이게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스마트워치 평판 디스플레이 형태의 어떤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디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신미감을 우리한테 특별하게 이제 디자인을 해서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디자인법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에 해당될 수 있도록 화상 디자인이 새로 생겼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화상 디자인으로 출원하면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디자인이기 때문에 물품성은 여전히 있어야 돼요. 물품성. 그래서 그냥 이런 형태의 화상 디자인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화상 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은 물품성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물품과 연관지어서 출원을 해야지 그,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디스플레이 자체를 얘기하거나 뭐 휴대용 단말기, 화상 디자인이 표시된 휴대용 단말기, 화상 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 화상 디자인이 표시된 공기청정기 이런 식으로 물품명이 표시가 돼야지 화상 디자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또 우리 뭐 카카오도 그렇고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폰도 그렇고 아이콘이라든지 캐릭터 여러 가지 많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디자인 등록 출원했는데 이런 경우에 물품성이 있도록 디스플레이 패널로 디자인 대상 자체, 물품의 대상자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런 화상 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이런 형태로. 그리고 화상 디자인 중에서 이제 동적 화상 디자인도 있어요. 우리가 화상 디자인 자체가 이게 그 전자적인 어떤 기능에 의해서 변화가 되잖아요. 화상 자체가. 그죠? 그래서 변화의 일정성과 형태 변화 과정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되면은 동적 화상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지금 그 터치 스크린일 테니까 이게 쭉 뭐 볼륨 같은 거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변화의 전과 후가 연속돼 있는 이런 연관돼 있는 이런 경우 등록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좀 작은데 뭐 카드 형태로 돼서 이렇게 뺑뺑뺑 돌아가는 형태가 시계열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표현이 가능한 예측 가능한 경우에는 그 동적 화산 디자인으로 이제 인정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요걸 보면은 얘가 얘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얘가 얘로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동적 화산 디자인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또 글자체 디자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뭐 신명조, 공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어떤 글자체의 그룹 이런 것들을 글자체 디자인으로 출원을 해서 이제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원래는 이제 지정 글자, 보기 문장, 대표 글자 뭐 이런 것들을 뭐 다 제출을 해서 도면화해서 제출을 해야지 이제 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 작년 가을에 이제 거의 바뀌어서 이걸 글꼴 파일만 제출하면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이런 그 지정 글자, 보기 문장, 대표 글자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죠. 글꼴 파일에. 이건 뭐 별게 아니고 한글 글자 지정 글자가 500자가 있어요. 그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글자체로 보기 문장, 예시 문장이 30자, 대표 글자 12자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한글 글자체, 영문 글자체, 영어 외에 다른 뭐 라틴어 계열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이게 지정 글자, 뭐 그다음에 그죠? 이게 이제 그 예시적으로 쓴 문자, 그 글이 되겠고 이게 이제 대표 문자, 대표 글자 이렇게 돼서 도면화해서 이제 제출을 하는 건데 지금 요거를 이제 컴퓨터 파일로 제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식품 디자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식품 디자인. 아까 이제 분상, 입상, 이제 가로로 된 이런 거, 액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형태가 바뀔 수 있잖아요. 특정할 수가 없죠, 형태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디자인으로서 인정은 안 됩니다만, 만약에 상업적으로 취급한 과정에서 뭔가 이제 일정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은 디자인으로 인정해 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식품 디자인으로 인정되는 사례를 보면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케이크는 사실은 이제 뭐 잘라서 먹어버리면 뭐 형태가 달라지겠지만 제품화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똑같이 뭐 수십 개 수백 개를 만들 수 있죠. 막대 사탕도 마찬가지고 패백육포 이런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형태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계속 생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 식품 디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빵빠레 이런 것도 이제 인정되겠죠. 그다음에 뭐 라면에 이제 조리하기 전의 상태. 근데 이제 요거 뭐 롯데리아나 뭐 이런 데 가서 컵 같은 데 담아주는 이런 것들 형태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라면을 이제 조리한 상태에서는 형태가 일정하지 이런 것들은 안 되고, 형태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들은 디자인 능력 대상이 됩니다. 근데 뭐 육포 이런 것들은 형태가 너무 다양하죠. 상추 햄버거 이런 것도 일정하지 않겠죠, 형태가. 솜사탕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구슬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들은 형태가 일정할 수 있으니까 디자인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겁니다. 그렇죠? 자, 지금까지 산업재산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도 있는데, 실용신안은 그 특허랑 거의 유사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물품성이 좀 더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긴 하지만, 창작성의 이제 정도가 낮고 보호기간이 짧고 이런 거 제외하면은 특허에 좀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산업재산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작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작권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여러분들이 익숙하죠, 사실. 저작권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이제 소설, 음악, 시, 미술 작품 같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서 갖게 되는 권리가 이제 저작권인데, 뭐 이게 저작권의 어떤 분류 체계라든지 개념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저작권이 근데 뭐 특허권, 뭐 디자인권 이런 것처럼 등록을 받아야지 나한테 부여가 되는 권리는 아니에요. 사실은 저작권은 그냥 내가 어떤 소설을 썼다, 썼다. 그것으로 나한테 그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발생을 합니다. 내가 그 어떤 음악을 작곡을 했다. 그것만으로 저작권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창작한테 발생하고 뭔가 어떤 액션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게 형식적으로. 다만 이제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좀 더 명확해지겠죠. 내가 쓴 글이고 내가 작곡한 음악이고 뭐 그런 것들이. 자, 저작물의 분류입니다. 저작물은 뭐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저작물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하죠, 그죠? 이게 이제 저작물이고, 저작물에 대한 권리로서의 저작권은 크게 보면은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으로 나뉩니다. 그죠? 저작권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봐서는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으로 나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뭐 소설을 썼다거나 작곡을 했다거나 그러면은 나한테 이제 저작권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저작 인권권과 저작 재산권이 나한테 부여가 되고, 저작 인접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작 재산권과 유사한데, 실현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음악을 작곡을 했는데 그걸 부른 가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실현자입니다. 실현자로서의 어떤 권리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음반 제작자, 제작자의 권리가 또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방송사업자의 권리가 또 있는 거고요. 뭐 방송국이라든지 요즘 뭐 넷플릭스라든지 그런 들이 이제 그게 이제 저작권은 아니지만 저작 인접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이 실현자, 음반 제작자, 그다음에 방송사업자 이런 것들은 저작자와의 어떤 그 계약 관계나 관련성이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이제 저작 인접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원칙적으로는 모든 걸 다 갖습니다. 저작권자가. 그래서 이제 저작 인격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음악을 작곡했는데 이거를 공중에게 공개를 할지 말지. 그죠? 그리고 하는 권리가 공표권, 성명표시권은 내가
작곡한 거야. 내가 쓴 소설이야. 이거를 내가 이제 성명 표시권을 그건 내가 싫으면 안 해도 되고 아니면은 필명을 써도 되고 그죠? 내 이름을 이제 표시할 수 있는 권리는 나한테 있다는 거고 동일성 유지권 내가 뭐 이렇게 출판해 달라고 뭐 소설을 했는데 막 엉뚱하게 막 바꿔놔 내가 작곡을 해서 넘겼는데 그럼 막 이상하게 뭐 음표 몇 개 빼고 뭐 넣고 막 이러고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작 인격과 관련된 그래서 재산권은 재산권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건 뭐 복제할 수 있는 권리, 배포할 수 있는 권리 등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죠? 좀 전에 이제 저작 인권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공포권, 그죠? 대외적으로 공개할지 말지, 성명 표시권, 그죠? 자신의 저작자인 표시할 수 있는 권리, 동일성 유지권, 처음에 작성한 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그래서 여기 사례가 뭐 작곡자가 작곡을 한 경우에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읽어보시고 좀 전에 내가 얘기한 거에 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저작 재산권은 재산권적인 권리죠. 그래서 복제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공연, 배포, 대여 등등 여기에 예를 들어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 인접권, 그죠? 이 저작권은 아니지만 저작권을 전제로 일반 대중한테 뭐 전달하는 매체라든지 그 실현 방송에 대해서 원조 작성에 준하는 일정의 정신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실현자는 뭐 이런 권리가 있고 음반 제작자는 복제 배포할 권리가 있고 방송 사업자는 녹음 녹화 뭐 중계 방송 이런 권리를 갖는다. 이거는 사실은 뭐 계약에 의해서 뭘 할 수 있고 없고 이런 것들 다 정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그 권리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 있는 것처럼 뭐 그 방송 사업자의 허락 없이 그런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서 인터넷에 업로드한 경우에 복제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래서 그 권리가 뭐 특정 저작 임적권자한테 있는데 그거를 침해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 저작 임적권자한테 그런 권리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뭐 방송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그 권리를 이제 가져가는 걸로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해당 컨텐츠가 잘 되면 경제적인 이득을 거의 뭐 독점하듯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여기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 있죠.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은 어떤 그 뭔가 이 동작을 구현하기 위한 컴퓨터 언어, 컴퓨터 랭귀지죠, 그죠? 랭귀지를 써서 작성을 해서 그게 이제 동작할 수 있도록 구현되도록 이제 하는 건데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그 랭귀지의 표현 자체를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현되는 화면상에 뭔가 구현되는 그런 형태라든지 그런 건 이제 알고리즘이 될 텐데 그런 아이디어 자체는 특허로 보호해야 되는 거고 그 대상이 되는 알고리즘이라든지 화면상의 표시라든지 이거를 구현하도록 하는 방법은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그 랭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랭귀지를 잘 작성해서 뭐 몇 줄 만에 그걸 구현할 수도 있고 누구는 되게 복잡하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구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 랭귀지의 표현 자체를 보호하는 건 저작권 그리고 그 아이디어, 알고리즘 자체는 특허 여기서 보호를 한다는 좀 다릅니다. 표현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저작물은. 자, 그러면 예시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실황야구라는 컴퓨터 프로그램 그 게임이 있었고 신야구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얘가 이제 얘한테 너 저기 우리 저작권 이거 저작권 캐릭터 이거 저기 게임상에 표현되는 이거 베꼈다 너네 그래가지고 저작권에 대해서 이제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법원의 판결은 그거예요. 표현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 표현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표현을 보여야 되느냐. 이 사실 이게 뭐 둥그렇게 귀엽게 캐릭터를 표현하는 거는 옛날부터 있던 거다. 우리 예, 뭐 뽀뽀뽀, 모여라 꿈동산 이런 데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다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예. 그리고 뭐 야구 모자 쓰고 배트 들고 이런 것들은 야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다 이렇게 하지 않냐. 그렇다면은 구분이 돼야 될 거는 뭐 캐릭터의 얼굴의 어떤 형태라든지 뭐 이런 건데 왜 봤더니 아 얘는 표정이 좀 뭔가 결의에 차 있는데 얘는 어, 약간 깜짝 놀란 그런 거 좀 다르다는 거예요, 표현이. 그래서 아 얘는 얘의 저작권을 침해한 게 아니다. 왜냐면 표현 다르니까. 그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예. 예. 그죠? 그래서 요거를 표현한 겁니다. 그죠? 판단을 그렇게 했어요. 법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판단은 물론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에서. 최근에 우리 그 오징어 게임 많이 봤죠, 그죠? 많이 봐서 근데 이게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 저작자는 최초의 이제 저작자는 한국의 사람이겠죠, 그죠? 그 시나리오도 쓰고 이게 실제로 이제 디렉팅을 해서 하는 게 있는데 제작자가 있는데 원시적인 그 저작권자일 테지만 이 계약에 의해서 그죠? 계약에 의해서 넷플릭스가 저작권을 넘겨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는데 제작진이 받는 인센티브 없다 이거예요. 없다. 왜냐? 넷플릭스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각 단계별로 이제 투자를 해서 계약에 의해서 계약서에 의해서 저작권을 갖는 것으로 독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스카이캐슬에서 넷플릭스는 방영권만 구입하는 형태도 있지만 그 계약마다 이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오징어 게임은 그 넷플릭스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돈은 다 넷플릭스에서 벌고 있다 열심히. 네. 뭐 저작권 침해랑 뭐 구별해야 될 그 개념으로 뭐 표절, 패러디가 있는 표절도 민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저작권 침해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베낀다는 거예요. 약간 비슷하게. 예. 음악 표절이라든지 뭐 소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표절할 수 있죠. 표현 유사,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 패러디는 이거를 민형사적으로 뭐 좀 심하게 패러디한다 그러면은 소송을 걸 수도 있겠지만 뭐 흉내 과장 왜곡시켜서 원작이나 사회적 상황을 비평 웃음을 이끌어내는 패러디 그런 것들 구분해야 될 개념이라는 거죠. 뭐 침해 판단, 저작권을 침해했느냐 안 했느냐는 이제 의거성, 그거를 보고서 얘가 베꼈느냐, 예.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유사하냐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지금까지 모든 그 우리 IP, 지식재산 또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예. 처음에 뭐죠? 산업재산권, 특허, 디자인, 상표, 그리고 저작권까지 다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면은 과연 이 지식재산 또는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 이득을 주는 뭐 독점권이라든지 뭔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죠? 재산권으로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돈 또는 아파트 이런 부동산 아니면 어떤 자동차, 물건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뭔가 그 뭔가 이제 이익을 주는 뭔가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힘을 우리한테 줄 수 있느냐, 그 효력이 뭐냐 있거든요. 먼저 그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속지주의라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특허를 너네 받고 싶냐? 어떤 발명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 모든 나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출원 신청을 해서 특허를 받아야
온전한 전 세계적인 특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한국에만 특허 출원해서 등록을 받으면 어, 일본을 가거나 미국을 가거나 중국을 가거나 옆 나라를 가도 내 특허권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CR도 안 먹힌다. 그래서 각 국가별로 다 지식재산권을 취득해야 된다. 그게 속지주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특허를 한번 받았다고 해서 평생 그걸 보호받는 건 아니고 특허권은 20년입니다. 기본적으로 출원일로부터 등록 때까지 출원하고 등록 받을 때까지 또 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한 20년보다 짧죠. 네. 존속 기간이 있고 있습니다. 특허는 그렇고 이제 실용신안권은 10년입니다. 10년. 디자인권은 역시 특허와 마찬가지 20년. 상표는 일단 10년이에요. 10년. 근데 갱신할 수 있어. 10년씩. 그래서 상표권은 반영구적으로 권리 존속이 가능하고 상표권은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죠? 뭐 샤넬이 한 10년 등록해서 가지고 있다가 10년 만료될 때 너 이제 끝났어. 야, 너 끝났어. 너 하지 말고 다른 애가 해야 돼. 이러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엉뚱한 애가 와서 샤넬 만들면 그거 안 되죠. 이게 이제 상표권은 약간 뭔가 좀 특이한 거예요. 권리 자체가 수요자 또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의 식별력을 영향을 미치느냐, 방해를 하느냐 그런 개념으로 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고요. 지금 이제 뭐 기간이라든지 뭐 어떤 지역적인 어떤 국가별로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걸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이제 특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뭔가 내 특허를 좀 침해한 것 같다.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이게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궁금하시죠?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제품에 대해서 특허를 받은 거를 그 제품 자체를 특허청에 제출을 해서 권리를 받고 이 제품은 얘 권리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고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 생각해냈을 때 그거를 특허 명세서라고 하는 문서로 작성을 해서 특허청에 신청을 합니다. 출원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등록을 받으면 그 문서 자체가 나의 특허권을 정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 문서 내에 청구 범위라는 란이 있어요. 이 청구 범위에 적혀 있는 내용에 의해서 내 권리가 정해지는 거고 침해를 주장할 때도 이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내용이랑 상대방의 침해 형태를 비교를 해서 침해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럴 때 원칙이 뭐냐? 이런 원칙, all element rule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죠? 어려운데 이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할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면 어떤 하나의 그 제품, 물건, 발명에 대해서는 그걸 쪼개가지고 구성 요소별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자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를 받치는 받침, 그리고 이 받침대를 받치는 다리, 그다음에 내 등을 받치는 등받침, 이렇게 각각의 구성 요소로 A, B, C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내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았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런 의자에 대해서. 근데 다른 사람이 이걸 침해를 하려면 이 의자 특허를 침해를 하려면 엉덩이 받침, 다리, 등 받침 이거를 다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제품을 그런 의자를 만들어야지 침해에 해당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엉덩이 받침, 다리는 있어. 근데 등 받침이 없네. 그거는 침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모든 구성 요소를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구성요소 완비의 이제 말이 어렵죠.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 또는 all element rule, 이게 바로 모든 구성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침해다. 또는 원칙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문헌 침해,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한 all element rule만 가지고 따져보면은 좀 조금씩 이제 피해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균등 침해까지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균등 침해, 균등 이퀴벌런트, 그러니까 대충 비슷한. 여기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거는 그 판례, 그러니까 그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제 이런 용어들이 쓰였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A, B, C라고 하는 엉덩이 받침, 다리, 등 받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약간 다른 뭔가 있어. 뭔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목적 달성이 비슷하고 동일한 효과를 내고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면 저 정도는 뭐 침해가 아니라고 보면 너무 억울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 그것도 침해에 해당된다고 쳐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정도만 이해를 하세요. 어렵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특허를 받은 청구 범위에 이렇게 있다. 구성 요소, 받침대, 그죠? 의자 받침대, 그다음에 받침대와 결합되는 등받이, 그다음에 네 개의 다리, 여기에 팔걸이까지. 여기는 팔걸이가 없죠, 그죠? 여기는 팔걸이가 있는데 여튼 팔걸이까지, 팔걸이가 받침대, 요 엉덩이 받침대랑 등받이에 둘 다 이제 결합되어 있을 경우에 이게 내 특허라는 거예요. 그죠? 내 특허. 근데 얘네들이 내 특허를 과연 침해한 거냐 이거죠. 얘를 봤더니 뭐예요? 구성 D가 없어. 팔걸이 자체가 없잖아. 얘는 침해가 아니에요. 얘는 팔걸이 있어. 근데 자세히 봤더니 받침대랑 등받이에 결합돼 있어야 되는데 받침대랑은 결합돼 있죠, 얘가. 그죠? 근데 등받이랑 결합 안 돼 있어, 얘가. 이거 치매가 아니네, 얘도. 그러면 이렇게 판단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죠? 한번 볼까요? 자, 실시의 1의 경우, 그러니까 요거 실시의 1, 실시의 2입니다. 실시의 1 같은 경우에는 요 팔걸이가 없으니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올 엘리먼트 룰에 의해서. 실시의 2는 팔걸이는 있지만 받침대만 결합되어 있고 등받이에 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데 뭔가 찝찝해. 그래서 등받이에 결합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 침해가 아니라고 본다면 이런 변형을 통해서 이걸 회피해서 유사 제품을 실시할 수 있을 거다. 너무 억울하다 이거예요.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시의 2 같은 경우에 아까 그죠? 목적 달성이 유사하고 그죠? 동일한 효과를 내고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이 되면 균등 침해에 해당되는 것을 판단을 해준다는 거죠. 어렵죠. 이거를 100% 이해하지 않아도 돼요. 어렴풋이 뭐 그렇겠네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시험 보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다. 그 정도. 자,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그 특허권의 이제 효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은 이것도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되죠. 상표권자는 지정 상품에 대해서 그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고 그죠? 누군가가 그 상품에 대해서 그 상표를 사용하면은 침해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죠?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게 된다. 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내가 사용할 때는 상표권자 사용할 때는 내가 정확하게 그 상표와 상품을 사용해야 되는데
침해자를 판단할 때 유사 범위까지 이제 판단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죠? 좀 더 넓게. 음. 그래서 이제 상표의 동일유사, 상품의 동일유사를 둘 다 따져봐야 되는데, 상표의 동일유사는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의 면에서 한 가지라도 유사하면은 일단은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거는 뭐 당연히 걸리는 거고, 외관, 칭호, 관념. 이게 뭘까? 외관. 겉으로 보는 모습이죠. 칭호는 발음. 어떻게 소리가 들리느냐. 관념은 머리에 떠올랐을 때 어떤 느낌, 그 느낌을 관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유사하다고 오일 운동을 일으키면은 유사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등록이 이제 다이소로 돼 있는데 영문으로 다이소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예요? 이거는 외관은 다르지, 그죠? 다르잖아요. 다른데 발음을 해봤더니 칭호, 호칭 자체가 똑같아. 다이소. 오인 운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유사로 본다는 거고. SPC 코리아 라인 SPC 이거는 요부 자체가 코리아 뭐 라인 이런 것들은 빼고 SPC니까 이거는 뭐예요? 칭호 자체가 이걸 읽어봤더니 SPC로 있잖아요, 그죠? 칭호랑 외관은 뭐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칭호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도 유사로 보는 거. 설화, 한설화. 이거는 외관도 좀 다르고요. 한 있잖아요, 그죠? 칭호도 읽었더니 설화, 한설화 다르잖아요. 근데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봤더니 눈꽃 이런 느낌이 관념 자체가 유사하다는 거예요.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헷갈린다는 거예요. 수요자 입장에서 그죠? 만약에 화장품을 뭐 설화, 한설화 이런 제품이 있을 때 뭐지 이거? 설화 이게 설화인가 보다. 그래서 그 제품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관념까지 따져보는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상품까지 따져봐야 되는 게 상표는 상품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뭐 등록 상품이 머니 클립인 경우에는 지갑과 상품은 동일하진 않지만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컴퓨터 프로그램과 플래시 메모리는 동일하지 않다. 유사하거나 왜냐하면은 플래시 메모리 뭐 이런 거는 뭐 삼성전자나 뭐 이런 데서 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는 뭐 한컴이라든지 다르잖아요, 그죠? 회사들이 제품 자체가 이게 다르다 이런 경우에 이건 뭐 정보 수집 군사의 정보 수집 프로그램 게임 요소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는 뭐 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 다르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상품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상표의 효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디자인의 효력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것도 역시 이제 그 등록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시찰 권리 독점권이 이제 부여가 되는 거고 디자인의 보호 범위는 디자인 출원서에 보면은 그 기재 사항이라든지 도면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주로 이제 도면을 많이 보겠죠, 디자인은, 그죠? 그래서 물품의 동일 유사를 따져야 되고 물품의 동일 유사라고 하는 거는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거나 뭐 그런 것들 유사 물품이란 용도가 동일하고 기능이 다른 거 뭐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용도와 기능이 달라도 용도상 혼용하는 경우 그죠? 볼펜이랑 만년필, 수저통과 연필통 이런 경우에는 혼용해서 쓸 때는 물품이 유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은 전체로 봤을 때 그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를 본다는 거고 요부가 중요해요. 요부. 눈을 확 끄는 디자인의 어떤 부분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공지 부분 중요도는 낮게 평가한다. 그냥 흔히 그 물품에서 있어야 되는 부분들은 뭐 그냥 생략을 하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이거는 이 과자인데 과자.
이 과자인데 이제 선행 등록 디자인이고 이게 등록 디자인이고 요거를 이제 뭐 어떻게 디자인이 유사하냐 판단을 해보면 모양이 과자가 비슷하죠, 그죠? 물론 이제 세부적인 이런 캐릭터의 모양은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주는 인상이라든지 미감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뭐 여기 읽어보면은 이거 뭐 길이의 비율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사실 이거 두 개를 어, 헷갈리거나 신미감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죠, 그죠? 그래서 비유사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도면이고 사진이라서 그런데 거의 똑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디자인이 동일 유사하다 이렇게 판단을 받은 겁니다. 그다음에 그 IP 분쟁 사례를 조금 보면은 이런 거는 뭐 사실 여러분들 뭐 기사라든지 그런 데서도 많이 이제 좀 본 적이 있을 텐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죠. 상표 선점하는 경우가 있어요, 브로커들이. 그죠? 왜냐하면 이제 먼저 출원한 사람이 임자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뭐 그냥 어떤 그 상표를 출원해 가지고 상품을 지정을 해서 그러면 나보다 먼저 그 상표를 그 상품에 출원한 사람이 있거나 등록받은 사람이 있으면 내 거는 등록을 못 받아요. 그죠? 등록 못 받고 음, 그 사람에 의해서 또 그 침해 주장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죠? 뭐 상표 선점 브로커들 그러니까 딱 봐서 이거 내가 미리 해놔야겠다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펭수, 덕죽, 뭐 BTS 뭐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펭수는 뭐 원래 EBS에서 그런 건데 그리고 뭐 덕죽은 골목식당인가요? 거기 나왔었죠. 그리고 BTS는 너무 유명한 이게 예를 들어 BTS에서 그 뭔가 이제 그 이제 활동을 이제 시작하려는 전에 뭐 BTS를 상표로 이렇게 출원해 놓고 뜰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덥죽도 이제 방송을 탔잖아요, 그죠? 방송을 타서 저거 괜찮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로 덥죽 해가지고 상표 출원 실제로 케이스가 있었죠. 펭수도 마찬가지고요. 좀 인기 끌만하니까 저거 미리 나도 출원해 놔야겠다. 이제 이거 보면은 요거랑 요거는 EBS에서 한 건데 나머지는 EBS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펭수라는 이름으로 이제 출원했고 사실은 먼저 출원하면은 원칙적으로는 그 사람이 임자인데 실제 사업을 안 하거나 이제 부정한 목적 그러니까 덥죽이 좀 뜰 것 같으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이 있을 때는 등록을 안 해준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BTS도 2014년에 데뷔했는데 2014년에 쟤네 뜰 것 같아 그래서 해서 등록을 받았습니다. 드림스 코리아는 데에서 이것도 이제 2020년에 부정한 목적을 이유로 해서 조치를 취해가지고 등록을 소멸을 시켰죠. 이런 사례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메일에서 아마 공유가 이미 됐으니까 그 과제 얘기는 들었죠, 그죠? 과제는 여러분 최대한 부담이 없는 그런 과제입니다. 요거예요. 네. 국내에서 벌어졌던 저작권 분쟁 사례를 조사해서 한번 정리해봐라. 한 페이지. 다만 이제 아래 목차로 저작권의 대상, 저작물이 뭔지 일단 그 얘기를 좀 쓰고 저작권자가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어떤 면에서 상대방은 어떻게
주장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은 뭐 구글링을 해도 좀 나오겠죠, 그죠? 네. 뭐, 네, 국내라고 했는데 해외에서 벌어졌던 분쟁도 돼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내용 한번 찾아보고 한 페이지니까 뭐 여러분들 시간도 그렇고 크게 부담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자